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어느새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식은 한국인의 역사, 문화,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최고의 음식이다. 한식 세계화라는 말이 일상어가 되고 세계가 한식의 매력에 주목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먹는 한식은 진짜 한식이 맞는 것일까? 조선 중기의 문신 허균이 우리의 별미 음식을 소개한 도문대작. 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쓴 조리서인 안동장 씨의 음식 디미방. 그리고 왕들이 먹었던 음식까지 꼼꼼히 기록된 조선왕조실록 등 고전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한식의 뿌리를 추적한 책.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 푸드칼럼니스트 황광혜가 고전에 나온 조상들의 먹거리를 역사 속 이야기와 맛깔나게 버무렸는데, 화려한 궁중 음식의 백미로 꼽히는 신설로가 과연 우리 한식이 맞는가? 왕의 밥상은 정말 12첩 반상으로 형형색색 다채로웠나? 회는 과연 일본에서 들어온 음식인가 등 한식의 역사를 고전을 통해 고증해 나간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에 얽힌 역사 이야기,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를 통해 제대로 된 우리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문헌에 나와 있는 먹거리를 통해 우리나라 음식 문화사를 맛깔나게 다룬 책입니다.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황광혜 푸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차윤환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한식의 또 다른 면을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한식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음식인데 책을 보다 보니까 한식의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불쑥 한식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 몇 년 동안 참 끙끙거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료를 뒤져보고 한식이 네. 뭔지. 네. 그걸 이제 네. 어디에다가 신문에다가 연재를 하면서 네. 원고를 모았고 참 다행스럽게 책으로 엮었죠. 아니 정말 끙끙거리면서 고생했다 하셨는데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럴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전과 문헌들을 네. 통해서 한식에 대해서 조사하셨던데 교수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한식의 맥이 많이 끊겼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양주라고 집집마다 담그던 술들이 그때 이후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도 분명히 먹거리를 먹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찾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 한 권에 정말 이렇게 딱 집약돼 있어서 아, 이렇게 드셨었구나라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사이다 같았어요. 저는. 아유, 고맙습니다. 책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고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자료조사 정말 방대하게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서적들 주로 인용하셨죠? 저는 많이 보면서도 도대체 이해를 못할 책이 그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은 10년쯤 걸린다고 그래요. 네. 읽는 데만. 네. 근데 조선시대 내내 그 조선왕조 실록을 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방대한 책을 누가 보라고 썼는지 왕조실록이 있으면은 보기 위해서 승정원 일기를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이걸 또 기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임금의 일기인 일성록이 있고 예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무릇 선비된 자는 개인 문집을 내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뭐 영의정 하는 만큼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집들이 수도 없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으로선 짐작이 안 가겠지만은 충청 감령에서 한양에 있는 도성으로 보고를 한 보고서들 이게 계록이라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이제 다 검색을 하고 찾다가 보면
거기다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쓴 책들, 그다음에 백과사전을 18세기, 19세기 무렵에는 백과사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백과사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고 네. 군데군데 필요한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봤죠. 이 고서들 중에서요, 특히 뭐 조리서 이외에도 네. 그 음식을 다룬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원래는 더 많을 거라고 예, 생각하셨군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조선시대가 음식을 누가 하죠? 요리를? 여자들이 어머님들이 하죠.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머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구전적으로 또는 이렇게 이 기술적으로 전수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책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게 아, 생각보다 네, 네. 사회적으로 좀 터부시되는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서 남아있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네. 그 조선시대 때 김수라고 하는 분이 지은 수은잡방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분도 남자분이세요. 정약전 선생님의 자산어보 이게 어떻게 보면 물고기와 관련된 것들을 거의 최초로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준의 동의보감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남자분들이 쓴 것들 정도에서 찾을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자료들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이제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하니 한식의 특징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식하면은 그냥 밥, 국, 반찬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궁중 음식 배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뭐 몇첩반상에서 굉장히 화려한 음식이 궁중 음식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책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궁중 음식처럼 화려하기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처음부터 왜곡을 시킨 게 이제 궁중 요리라는 겁니다. 네. 제가 늘 궁중 요리, 궁중 음식을 이야기하면 없다. 궁중 요리 없고 궁중 음식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나라가 망하니까 막대하는 겁니다. 막대하는 거라는 게 어떤 의미죠? 외국에서 온, 특히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조선의 음식이 좋다는데 망한 나라죠. 만만하죠. 그러니까 너가 임금이 먹던 거 가져와봐. 아. 그걸 명월관이라는 술집에서 술집 안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 엉터리로 배우고 있는 게 네. 무슨 임금은 7첩을 먹고 9첩을 먹고 네. 12첩을 받고 근데 첩이라는 건 접시입니다. 우리 음식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오목한 그릇에다 담죠. 네. 이건 첩이 아닙니다. 아, 근데 접시만 첩이군요. 첩이라는 건 접시를 네. 접시첩이거든요. 네. 중국식 어설픈 위첩 12반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아. 12첩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왕조실록 그 10년 동안 읽어야 될 양의 임금이 그렇게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한 귀절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선로도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한식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유입된 거라면서요? 예, 이제 책에도 저도 보고 이제 아 네. 그렇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구가 들어온 거죠. 그 신선로라는 기구가. 아, 예. 네. 그 과거에 그 미국과 중국이 외교를 다시 맺었을 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지도자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많은 이제 공장, 최신 공장을 보여주면서 미국 대통령이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우린 이런 훌륭한 걸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쭉 보고 있던 중국 지도자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그 불고기판 있잖아요. 그 불고기판 언제부터 있었냐? 1962년도에 불고기 석쇠라고 특허를 내요. 아. 그러니까 한 50년 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이 발달된다는 거는 그런 도구의 수입 그리고 도구를 응용하는 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한식의 응용력도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적용력도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신선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궁중에서 먹었다는 타락죽, 그럼 임금님이 드셨다는 네. 우유를 섞은 죽, 네. 그걸 궁중 타락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탁청정 김유라는 분이 쓴 수은잡방이라는 책에 1540년대에 이미 타락죽을 민간이 쓴 수은잡방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민간에서도 먹었죠. 그럼 민간에서도 먹고 왕도 먹었고
양반도 먹고 뭐 좀 잘 사는 사람도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궁중타락기입니까? 그렇게 나왔던 명월관의 술안주가 궁중의 잔치나 제사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올라왔던 음식들을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술집에 안주로 내놨다. 그러니까 임금이 일상적으로 먹었던 음식이 아니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진찬의궤나 진년의궤라는 이제 책 이름들입니다. 거기에 음식 레시피 만드는 법은 안 나와 있고 한 줄도 네. 뭐뭐뭐를 썼다. 지금으로 치면 참기름을 얼마 썼고 가자미 말린 걸 얼마 썼고 명태를 몇 마리 썼고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썼는 물자에 관한 거는 조선 왕조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네. 한식 얘기하다 보니까 잡채 참 한국인들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전통 음식, 전통 한식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이거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면이라 그러냐 하면은 당나라 당자입니다. 아. 중국에서 건너온 국수라고 네. 해서 이제 당면이라고 부르는데 네.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1910년에 망했죠. 한일 병합을 통해서 이제 망했고 네. 사실은 뭐 그전에 1905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외교권을 가져가면서 나라는 망했는데 어쨌든 당면이라는 게 한반도에 들어오는 게 1920년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널리 퍼진 건 1930년대고 평양 언저리에서 당면을 생산을 하고 이게 잠깐 일본 사람들한테 경영권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국 사람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면 공장을 사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북한이니까 함부로 가볼 수 없지만은 진남포 같은 데에 당면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당면을 일본으로 수출도 합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전분면, 녹말로 만든 거니까 소화는 잘 안 되는데 네.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채소를 다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면을 삶아뒀다가 넣어보면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쉽게 풀어지는데 그렇죠. 이거는 잘 안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희미한 단맛만 있고 별 맛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조미료가 들어간 그 당시에 일본의 기꼬만 간장을 아지노모토가 들어간 걸 이렇게 조금 넣으면은 아지노모토의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 이제 애들이든 어른이든 좋아하는 맛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조미료, 일본식 간장, 당면 이게 채소하고 섞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잡채가 된 겁니다. 아. 근데 잡채는 표현 그대로 잡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양한. 네. 채소는 채소입니다. 채는 네. 여러 가지 채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양에 있는 음식팀 위반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은 그야말로 10가지, 12가지 정도 되는 채소를 두르고 중간에 닭고기를 조금 찢어서 얹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음식인데 네. 굉장히 귀한 음식이어서 광해군 시절에 광해군한테 잡채를 갖다 바치고 벼슬이 됐다. 고 해서 사람들이 비고기를 잡채 상서라고 할 정도로 잡채가 귀한 음식이었고 네. 채소 모듬인데 아. 그 좋은 걸 사실은 당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당면 넣고 거기다가 간장을 짓거려서 아. 조선의 어떤 국왕도 1910년에 망했으니까 한번 먹어보지도 못했을 음식을 궁중 음식이라고 궁중 잡채라고 이건 코미디죠. 아, 그렇군요.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게 바로 소고기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근데 소고기가 실제로 이제 먹기 시작한 게 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소를 도축하는 게 금기시되어 있어서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면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나요? 유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람은 육축을 먹는다. 6가지를 먹는다. 그래서 소, 말, 개, 돼지, 양, 닭 네. 이렇게 먹는데 양은 한반도에서 잘 안 자랍니다. 그다음에 소는 농사를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우육, 소고기라고 써놓은 것보다도 금육, 금하는 고기라고 써놓은 게 훨씬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소는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 말은 중요한 통신수단, 운송수단이니까 이것도 네.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양은 안 자라고 돼지도 한반도에서 잘 안 자라고 그럼 닭을 주로 먹었겠네요. 닭하고 네. 게를 먹었는데 아, 네. 상업적으로 주막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제 게장국 아, 그 이제 이 2개만 먹고 소를 더더욱 못 먹었던 이유는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우리는 소 잡는 기술도 서투르고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조선 초기까지는
주로 소를 잡는 사람들이 북방에서 넘어온 이민족들입니다. 그걸 당시 표현으로는 달단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치면 타타르족입니다. 터키 쪽하고 네. 연관이 있는 네, 사람들인데 네. 숙종조가 되면은 거의 백정이란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고 네. 예전에는 음식의 제일 큰 기능이 봉제사 접빈객입니다. 제사를 모시고 손님 맞이하는 건데 그러면 국가 단위로 보면은 제사를 모신다는 거는 지금도 남아있는 종로에 남아있는 종묘 제사가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종묘의 제사 모시고 그다음에 빈객, 귀한 손님이라는 거는 명나라 혹은 나중에는 청나라에서 네. 오는 사신들, 네. 그다음에 외에서 오는 사신들 이런 사신들을 접대하는 게 국가에서 제일 큰 행사죠. 네. 그러면 이때는 소고기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결혼식이 있거나 상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소고기를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럼 국가에서는 아예 소고기를 관리하는 부서를 하나 두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네. 배급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 배급제라는 게 해보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달라는 부위를 안 주고 뭐 나는 예를 들어서 3건 주세요 그랬는데 한 건만 주면서 없어 이러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는 소고기는 진짜 맛있어 라고 하니까 마치 어린아이들 같이 하지마 그러면은 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도사를 하는 겁니다. 네. 조선 초기에 세종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성종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왕족이 자기 집에서 밀도사를 합니다. 그 마당을 파봤더니 대가리와 뼈가 20개 아이고, 나오더라. 네. 뭐 40마리 정도가 나왔다고 네. 그러는데 왕족 신분을 빼앗고 전남 담양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신하들이 너무 편한 대로 귀향을 보냈다고 계속 상소를 올리니까 그러면 추운 북쪽으로 입에 유배를 옮겨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용인쯤 올라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성종 때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뭐 왕족이 지금 밀도사를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그 이제 인원들하고 네. 거기 있던 그 하인들하고 네, 또 마찰도 네. 생기고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기는데 소고기 그렇게 한번 먹습니다. 소고기 한번 먹으려다가 예, 정말 힘들었네요. 야. 돼지도 키우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그럼 왜 돼지는 그렇죠? 예. 우리가 봐도 지금도 야생에 멧돼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리하고 또 아. 재빠르고 또 때로 움직이고 하는데 그 돼지를 키우려면 일단 그 돼지를 집에다 놓고 가두어서 적응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키웠다 손 치더라도 얘가 뭐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고쳐줄 것인지 네. 병을 어떻게 예방할 거라든지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어떤 그런 이제 영농법 이런 것들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선 두 번째 도살을 해야 되는데 네. 도살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잡은 고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작물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것이 우리 식탁에 자리를 잡는 데는 기본적으로 100년은 좋게 걸린다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육류 먹는 것이 힘들었다면 또 이런 걱정도 돼요. 이제 단백질 보충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요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네.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렇게 고기가 비싸고 귀하니까 이걸 지금 바로 못 먹고 남겨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게 장조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단백질을 간장에 졸여서 오랫동안 두고 하나씩 먹게 되는데 장조림 친구가 있습니다. 콩자반. 콩자반. 예, 그런데 그 콩자반에 사용하는 게 검은 콩이잖아요. 네. 단백질 함량이 36%예요. 소고기의 우둔살의 단백질 함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류로 못 먹는 단백질을 콩이라고 하는 걸로 먹었고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도 네, 네. 대두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 함량도 높고 단백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대두를 우리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나 단백질의 그 질이 소고기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롭게 네. 육류로 섭취 못하는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연포탕이라고 부르는 게 연한 두부로 끓인 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 연포탕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주인 행세를 해서 연포탕이 돼버렸는데 그렇군요. 원래가 이제 흥만선의 산림경제에도 보면은 자연포법, 연포탕 끓이는 법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두부하고 새우젓갈 조금 넣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끓였는데 제일 최고로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미엄 면포탕이 닭고기 국물을 넣고 그다음에 두부를 주사위처럼 썰어서 꼬챙이에 껴서 그 닭고기 국물에다가 두부를 담궈서 먹는 거 굉장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이가 든 선비들 벼슬을 하는 사대부들도 연포회라 그래서 연포탕을 끓여 먹는 모임.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당 닭 한 마리씩 해서 5집에서 닭을 출염을 해서 닭 5마리로 연포회를 했다. 그러니까 두부를 끓여 먹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하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그 시절에 귀하게 여겼던 음식, 그다음에 그 시절에는 벼슬아치가 자기 구역에 들어오면은 대접을 했다.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네. 다 근데 기록을 해놨죠. 당시에는 왜 그렇게 두부가 귀했죠? 첫째는 지금 네. 우리가 뭐 강원도에 콩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먹을 만큼 자기네들 먹을 만큼 난다 혹은 그거에도 부족하다지 다른 데다가 내다 팔고 하는 거는 힘들었고 아, 콩이 귀했군요. 예, 콩도 귀했고 예.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금생에 두부를 만든다 고 할 정도로 두부 만드는 일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맞아요.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노동력이 있고 콩이 있고 할 때가 고려시대 때까지도 사찰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찰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렇군요. 조선시대에도 귀하니까 임금이 무슨 국가에 큰일이 있고 하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하고 두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두부와 관련돼서 현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반성해야 돼요. 왜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그런 두부라는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요. 우리는 선조들이 만든 두부를 두부로만 보잖아요. 두부가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토프로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네. 부르다가 최근에는 소이 치즈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공정과 두유로 두부를 만드는 공정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식물성,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이 치즈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두부를 하고요. 네. 최근에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치즈 속에 이렇게 과일 들어가 있는 그 술하고 드실 때 좋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용으로 독일에서 콩을 가지고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막상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좋은 두부,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두부라는 틀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거를 현대적인 치즈로 바꾸지 못한 거죠. 그 생선 얘기도 이제 좀 해볼게요. 그 생선 중에서 재밌었던 건 이제 회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요즘에 뭐 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회를 그렇게 먹었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회 문화는 일본에서 건너온 아, 곳이라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네. 회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은 이제 다롤자 같이 생긴 게 고기육인데 고기육에다가 모을 회자를 써서 회라고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름은 중국에서 먼저 붙였고 그다음에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다 그 글자를 쓰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처음은 어회 생선회가 아니고 육회였다. 아, 네. 내륙 지방에서 먹었던 네. 고기, 살코기, 생고기를 먹었던 게 회의 시작이다. 그다음에 생선을 먹었던 거는 적어도 우리나라 기록에는 고려시대 때 이미 굉장히 화려한 모습의 생선을 먹습니다. 생선회를. 네. 그다음 예전 기록에 회를 먹을 때도 버무려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금제작회도 금빛으로 버무렸는 가늘게 쓴 회라는 뜻인데 금제의 금이 뭐냐 하면은 귤을 네. 잘게 썰거나 네. 혹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게 서리가 내린 이후에 석자보다도 작은 석자 미만의 농어를 가을 국화꽃잎하고 버무려서 먹었다. 그러면 이제 검색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아 이거 회 버무린 거구나, 무침회구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된장하고 이렇게 회를 먹었구나. 지금 이제 일본처럼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지. 된장에 찍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무슨 고기 맛을 생선 맛을 느끼느냐 그런데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생선 맛은 인간의 혀가 못 느낍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다가 간장, 일본에서 나오는 간장이라는 게 일본은 지금 원래 전통적인 간장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보면 전통 간장이라 그러는데 가보면 일본의 유명한 간장 회사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다 아미노산이라 그래서 네. 우리가 말하는 조미료를 섞어놨는데 네. 그 조미료 섞은 간장에다가 회를 찍어 먹으면은 그게 조미료 맛이지 무슨 생선 맛이. 네. 근데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경상도 지역을 가면요. 제사상에 꼭 올리는 생선이 하나 있어요. 상어를 올립니다. 상어요? 예. 근데 네. 해안가 지역 분들은 상어를 안 드시는데요. 오. 구미 정도, 요 정도 오시면 상어를 올리세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 네. 일반 물고기가 동해안에서 구미 정도로 오다 보면은 상해요. 아. 근데 상어는 스스로가 안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까지 와도 신선도가 유지되는 유일한 바다 물고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굳이 상어를 먹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만큼 물고기에 대한 애착도 좀 높았다고 보고요. 새우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새우, 또 잔멸치 이런 것들 말려서 솔직히 어디다 맞아요. 씁니까? 국물 요리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생물체 또는 뭐 해조류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깊었던 민족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태 한 마리를 가지고 살은 오려서 김치를 담을 때 넣고 어. 아가미를 꺼내 가지고 아가미 젓갈을 담그고 알을 꺼내서 명란을 젓갈로 담그고 창자를 꺼내서 창란젓을 따로 담고 생선 한 마리를 가지고 4가지 젓갈을 만들어내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 젓갈은 대체적으로 지금은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남의 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우리 전통의 것, 오리지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진화시켰다. 그러면 우리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뭐 생선도 그렇고 육류도 있고 하지만은 채소를 가장 많이 이제 먹었잖아요. 저는 그냥 채소 하면은 가장 먼저 배추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없으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음식 김치다 보니까 또 이제 곧 김장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먹는 배추하고 예전에 먹었던 배추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전혀 이전에 다르죠. 있는 배추를 이제 얼갈이 배추라고 좀 네. 길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포기 배추처럼 해서 이렇게 일반적 배추인데요. 영양 성분도 달라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실제로 보면 똑같이 100g당 10kcal 네. 먹었을 때 열량은 굉장히 없고요. 수분이 95.6%, 네. 95% 이상이 수분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갈이는요. 단백질 함량이 1.4%로 일반 배추 0.9보다 높아요. 네. 감칠맛이 좋고요. 네, 네. 반대로 우리가 쓰는 포기김치는요. 탄수화물이 3%라서 단맛이 조금 더 많은 특징이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리고 무기질이 얼갈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필요한 비타민C 함량이 일반 배추는 17인데 얼갈이는 85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들이 겨울철에 신선한 채소를 못 먹어서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C를 김치를 통해서 보급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게 네. 얼갈이 배추가 비타민C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김치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자가 3000년 전에 이미 오이지를 담아 먹었다. 그러니까 물 밖에 오이가 열렸으니 오이지 담기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한반도에는 400년 동안 고추가 들어와서 쭉 발전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가 고추 들어간 것, 고추 안 들어간 것, 물김치, 또 물김치가 아니고 보통의 김치, 이것도 배추 중심, 무 중심, 열무, 갓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썬박이까지 다 김치를 담고 모든 뿌리 채소는 지로 만들고 그럼 이것도 김치인데 네. 일본 사람들이 채소류를 이제 야채라고 한자로 쓰고 야사이라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같은 한자들을 쓰지만은 산채라는 표현은 중국하고 일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나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하고 일본에는 없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기껏 먹는 거는 버섯류. 중국 사람들은 배기숙제가 산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수양산에서 마지막에 채취해서 먹었던 게 채미, 고사리를 캐 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사리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산채가 알게 모르게 200여 종류 됩니다. 아, 네. 일상적으로 먹는 것만 30종류쯤 됩니다. 흔히 많이 나오는 취나물의 종류가 6종류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취나물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에도 6종류가 또 나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식당에 가도 이제 흔하게 주는 게 음. 참치, 취나물이라고 주는 게 있고 곰치라고 주는 게 있고 네, 네.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집에 가면은 수리치라고 주는 게 있고 단풍치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취나물 하나 가지고 산에서 나는 거를 6가지를 다 갈라서 이거를 다 다르게 조리를 해서 먹는 민족입니다. 네네. 그 한식의 토대가 되는 이런 채소 위주의 식생활이 지금 좀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식문화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식습관이 뭘까? 배불러서 누워가지고 배 두들기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배불리 먹는 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은 채소류들을 많이 드셨던 겁니다. 아까 이제 네. 배추도 100g을 드셔봐야 10kcal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배추 1kg를 드시면 100kcal, 즉 밥 3분의 1공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대신 배는 엄청 부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배부른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열량이 낮고 소화가 빨리 되는 것들을 먹는데 최근의 식생활은 서양식의 음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출을 하고 농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열량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많이 먹는 걸 좀 좋아하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음식들을 많이 먹어버리면 이제 찌는 거죠. 그 서양 사람들이 세계 3대 음식, 그래서 나눌 때가 중국 음식, 그다음에 프랑스 요리, 뭐 이렇게 요리를 얘기합니다. 네. 세 번째가 자꾸 바뀌어요. 어느 때는 태국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터키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일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최근 조심스럽게 한국 요리, 한식이 세계 3대 요리 중에 들어가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건강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비만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이렇게 고기 위주의 식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는 한식이 가장 건강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막상 우리 건데도 우리가 우리 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식사라고 하는 책이 소중한 이유가 옛날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 음식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또 맛도 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자, 작가님, 우리 이런 전통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 책 읽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 부탁드릴게요. 한식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법도에 맞춘 음식이고 이미 서양에서 음식에 대한 책이 나오기 전에 철학적인 바탕까지를 마련해서 음과 양을 맞추고 그래서 보양식 따지지 마라.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한식은 평으로 들어갑니다. 음과 양이. 그래서 진귀한 재료를 취하지 마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모양새를 내지 마라. 고려시대 때 김부식 선생이 네. 썼던 거라고 저 아직 원문은 못 봤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게 금이불루하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화이불치다. 굉장히 빛나고 아름답지만은 사치스럽지는 않다. 어렵네요. 그게 저는 한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한식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부터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세계화를 하자는 거예요. 네, 네. 아, 좋은 말씀이세요. 예. 자, 오늘 고전에서 길어 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 가지고 누군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한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또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네, 유민봉입니다. 수염이 참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좀 이제 광대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턱은 좀 이렇게 그 살이 안 찌고 결혼을 했어도 그 스님께서 늘 그러시더라고요. 털을 그 길러서 그것을 좀 보충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사람들과 더 훈훈한 그런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죠. 그게 혹시 국회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것이 뭐 실제로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 안 준다 그걸 떠나서 저 자신의 수양의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책도 많이 내시고 싱가포르 전 총리 리쿠안유에 관한 책도 제가 번역한 걸로 아는데.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리쿠안유의 눈으로 본 세계, 제 친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책입니다. 한참 그 묵혀놨었는데요. 2016년 사드 문제가 터지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정세 그리고 그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이제 이 리쿠안유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정독했고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번역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에도 좀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실 의원님의 책은 어떤 건가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이제 원 저자는 그 조세프 캠블과 빌 모이어스의 대담을 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 신화는 대부분 뭐 원시 부족 국가에서부터 그런 삶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에게 비치는 힘,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화 그 자체는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야기보다는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 그런 문화에 대한 마중물이 없으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 원주민의 이야기들은 이야기가 쉽게 접해왔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은 신의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신화라는 것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 신의 이야기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힘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죠. 나이를 먹어 나날이 삶에 대한 관심에 심드렁해지면 사람은 내면적인 삶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내면적인 삶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이지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을 삶의 의미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진실로 찾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어떤 실마리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신화는 인간 삶의 영적 잠재력을 찾는 데 필요한 실마리인 것이지요. 캠블 교수의 경우에 처음 시작을 캐톨릭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성경 신화의 기본 베이스가 갖춰져 있었겠죠. 그것을 종교 차원이 아니고 이제 신화를 하나의 학문으로 공부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신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 해석에서 상당히 공통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신화의 힘에서는 은유, 비유, 메타포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상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와 유사한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인디안 원주민 사이에서도 있고, 인디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그 유사한 상징성을 가진 스토리들이 많다. I'll read from Genesis, and then you identify and read from
from the corresponding Oh, text. yes. Genesis 1.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Then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Now, this is from a legend of the Basari people of West Africa. Unumbote made a human being. Its name was man. Unumbote next made an antelope, named Antelope. Unumbote made a snake, named Snake. And Unumbote said to them, the earth has not yet been pounded. You must pound the ground smooth where you are sitting. Unumbote gave them seeds of all kinds and said, go plant these. 조세프 캠블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의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이 캠블이 이런 그 신화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냥 스타워즈, 우리는 이제 별들이 전쟁으로 그 영화가 소개돼서 이거 어떤 공상과학 영화 정도로 처음에는 접했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저 영화의 상징성을 푸는 열쇠가 코드가 여기에 그 들어있구나. 다스베이다의 그 검은 가면이 상징하는 것. 루크 스카이워커는 그 흰 옷을 입고 그 검다 희다는 것도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의 코드입니다. 선한 것, 옳은 것은 하얀색으로 묘사가 되고요. 악하고 부정적인 것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그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신화의 그 요소들이 이렇게 내재화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oes a movie like Star Wars fill some of that need for the spiritual adventure, for the hero? Oh, it's perfect. It does the cycle perfectly. I'll never join you! If you only knew the power of the dark side. He isn't thinking or living in terms of humanity. He's living in terms of a system. And humanity comes not from the machine, but from the heart. Luke, help me take this mask off. But you'll die. I think it was in the Return of the Jedi when Skywalker unmasks his father. The father had been playing one of these machine roles, a state role. He was the uniform, you know? And the removal of that mask was an undeveloped man there. It was kind of a worm. By being executive of a system, one is not developing one's humanity. I think that George Lucas really did a beautiful thing there. 다스베다의 그 가면은 자기의 진실성, 온전성을 그 막는 거죠. 욕망을 가지면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보기가 힘든 거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다스베이다의 검은 마스크라고 보여지고, 유한한 생명 넘어 더 큰 그 영혼의 그 세계는 있는 것인가? 그 신화는 그 세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계를 무언가 상징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 이미지, 그것이 문화권의 신화에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근본은 다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의 이미지는 무수하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가면이라고 이름한다. 이 영혼의 가면은 그 영광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한다. 그는 세계의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비슷한 이야기가 생겨나는 까닭을 알고자 한다. 그는 진리는 하나이되 현자는 여러 이름으로 이를 언표한다는 힌두 경전에 나오는 통찰을 좋아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이름과 신의 이미지는 가면일 뿐이다. 이 가면은 곧 우리의 언어와 기술로는 정의가 불가능한 궁극적 실체를 뜻한다. 신화 역시 신의 가면이다. 어떤 과거만큼 신화의 요소가 현대 사회에는 잘 나타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어쨌든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건물이든 도로든 어떤 기계의 발명이든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이제 이 책에서도 들고 있는데요. 중세에는 그런 사람의 믿음으로 가장 힘의 중심에 성당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중세의 가장 힘의 중심이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은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 국가에서 가장 중심지 그리고 좀 더 높은 곳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저기에 뭐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정부 청사입니다. 의사당 특히. 그러니까 힘의 중심이 이제 종교에서 정부로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현대는 어떨까요? 우리 과거 같으면 국회의사당이 제일 중심의 상징적인 그 힘의 자리를 차지했을 텐데 지금은 이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힘의 중심이 시장, 비즈니스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진 못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종교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상징물로, 표상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nd if you go to Salt Lake City, you'll see the whole thing illustrated right in front of your face. First, the temple was built. The temple was built right in the center of the city. I mean, this was the proper organization. That's the spiritual center from which all flows in all directions. And then the Capitol was built right beside the temple. And it's bigger than the temple. And now the biggest thing is the office building that takes care of the affairs of both the temple and the political building. That's the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from the Gothic through the princely periods of the 16th, 17th, 18th centuries to this economic world that we're in now. In New York now, the debate is over who can build the tallest building, not to praise, but to build the tallest building. Yeah, and they are magnificent. I mean, some of the things that are going up in New York now really are, and this is a kind of architectural triumph. And what it is the statement of the city. We are a financial power center, and look what we can do. It's a kind of virtuosic acrobatic stunt. Will new myths come from there? Well, something might. You can't predict what a myth is going to be any more than you can predict what you're going to dream tonight. 미국 1달러 지폐를 보면은 피라미드 모양이 있는 것이 있고 국장이죠. 독수리가 그 13개의 화살촉과 13개의 그 올리브 이파리를 이렇게 딱 쥐고 있고 진법으로 12진법이면 13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13이라는 것. 13이라는 것은 사실은 1이죠. 디멘션이 차원이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있었던 세상, 차원은 죽은 거죠. 그런 상징성이 이제 13이라는 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독수리 문양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바로 그 독수리의 올리브 이파리 13개를 든 것하고 화살촉 13개를 든 것, 그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되 이 화살, 무력으로 이 평화를 유지한다. 우리가 그 평화가 훼손될 때는 분명히 무력을 쓰겠다. 그런 상징성이 200년 이상 미국의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럼 이런 상징도 신화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질적인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 합중국 국장에서 서로 겹쳐진 두 개의 상징적인 삼각형을 본 순간 나는 이 겹쳐진 두 개의 삼각형이 13개의 점, 즉 국장 제정 당시의 13개 줄을 상징하는 점과 6개의 꼭지점,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그리고 네 귀퉁이에 각각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때 이것이 혹 창조적 말씀이 위와 아래 그리고 네 귀퉁이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이 진리를 떠나 있지 않다면 진실을 말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짜리 지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이미지를 표상한 독수리인 것이지요. 이것은 미 합중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는 사람은 삼각형의 정점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신화의 힘을 이렇게 읽고 이것을 우리 정치하고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가치와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저희들이 고민해서 앞서 미국은 1달러 지폐에 그게 다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야지 우리 국민이 같은 생각과 같은 정신과 같은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는 것이다. 그런 신화적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그리고 이런 건축물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는 그런 그 시간도 필요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 힘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신화에서의 그 힘이라는 것은 나의 또 다른 나의 내면이 나에게 미치는 그 힘,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람, 자연, 생물, 무생물 모두의 근원에 잠재해 있는 그 자체가 표상으로 나타난 세계에 사람을 포함해서 미치는 힘. 그것이 신화의 힘이고 신화의 힘이라는 이 책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있고 해석해주는 코드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 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최근 질병의 원인을 의학이 아닌 사회, 특히 노동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느 과학자의 분투기, 보이지 않는 고통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캐나다 퀘벡대 명예교수이자 30여 년간 노동 현장을 누비며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 환경을 연구한 과학자 캐런 매싱의 회고록인데요. 여성 과학자이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그녀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감당해야 하는 고단한 삶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저자는 마트 계산원, 청소 노동자 등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건강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서비스업 등 여성 노동자가 많은 노동 현장은 건강 문제가 사소하게 취급되었고 산업재해를 다룬 과학 연구도 성인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저자.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과학자들이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위해 고통을 꾸며내거나 과장한다며 노동자보다 그들의 고용주에게 공감하는 사례들을 꼬집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과학자와 노동자가 경험 차이로 간격이 생기고 이 때문에 공감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공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등이 필요하다는데요. 열악한 노동자의 현장과 노동자에게 귀 기울이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매싱의 분투기가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미국 오리건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 아름다운 자연과 세련된 도시 풍경으로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의 포틀랜드를 만든 힘은 무엇일까요? 포틀랜드, 내 삶을 바꾸는 도시혁명을 소개합니다. 포틀랜드 도시개발국에 근무하는 일본계 미국인 야마자키 미츠히로. 그는 포틀랜드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책은 포틀랜드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동력을 분석, 포틀랜드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충실하게 기술합니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급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다른 서부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포틀랜드. 1년의 절반은 광학 스모그 경보가 울릴 정도로 현대화로 몸살을 앓았던 이 도시를 바꾼 것은 바로 지자체 친환경 도시계획인데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보행도시로의 정책을 기획, 지역경제 부흥과 도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끄는 총체적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의 포틀랜드는 지자체의 혁신적인 정책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포틀랜드의 사례는 인구의 집중화, 환경오염, 교통 문제 등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의 고민을 푸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이 됩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도시 만들기의 과정과 모국인 일본의 도시재생을 수출하기까지의 과정도 담겨 있어 도시혁신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래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점은 약 300만 년에 불과한데요. 그 사이 우리는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책, EBS 특별기획 통찰을 소개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기획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중반까지 방영되었던 특별기획 통찰. 이 책은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제안하는데요. 인문과 과학의 융합이 구현된 새로운 대중 콘텐츠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심연의 동굴, 통찰의 시작, 지중해 교역이 유럽에 남긴 것, 단테가 그린 천국과 지옥,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미래 등 인류가 이제껏 만들어낸 지식적 논의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란 물음이 절실한 불확정성의 시대. 책을 통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통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2012년 170일 동안 이어진 MBC의 장기 파업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파업에 참여했던 많은 기자들이 파직되기도 했었는데요. 방송사에서 해고된 뒤 복마감 말기 판정을 받은 이용마 기자가 두 아들에게 남긴 기록,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를 소개합니다. 1996년 MBC에 입사해 한국사회 구석구석을 취재해온 이용마 기자. 이 책은 훗날 두 아들이 읽기를 바라며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바꿔야 할 세상에 대한 기록을 진솔하게 담아낸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인생 행로를 들려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당대 사회와 자신의 인생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넓은 시야로 한국 사회의 흐름을 조망하는데요. 저자가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상은 검찰과 언론.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된 검찰과 언론의 보수성과 부조리함을 다각도로 해부하고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꼽는데요. 특히 언론에 대한 애정과 비판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사회적 다수와 약자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언론이 객관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에 머물지 않는 저자.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어린 세대들이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미 넘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인상적입니다. 세상은 더욱 좋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삶 자체를 담아낸 이용마 기자. 그의 글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편견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만했던 한 남자와 그 남자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여자가 결국은 오만과 편견을 접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러브스토리. 소설 오만과 편견의 한 구절인데요.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휩싸여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인데요. 다르다고 외면하거나 틀림만 강조할 게 아니라 먼저 상대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while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